자, 그럼 오후 첫 발표 시간인데요. 브룩 씨, 요거는 모를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그럼요, 서울이죠. 네, 맞습니다.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의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굉장히 드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한류 가족들을 위해 준비했죠. 네, 요즘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류 팬들도 다 아는 원과 네모와 삼각형의 문양이 가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발표곡 같은데요. 오동석 대한사랑교육위원께서 원방각계 도시 서울이란 발표 시간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문여행 작가 우동석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를 해주신 대한사랑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네이버에 오동석 치면 나옵니다. 그게 제 소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진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가는 곳이면 항상 따라가는 그림이죠. 해와 달과 5개의 봉우리를 그렸다 그래서 일, 월, 오, 봉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은 그렸어요. 근데 이게 미완성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정답이 나올 거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도시 서울입니다. 제가 좀 학식 있는 분한테 원방각 알아 했더니 모른대요. 천지인은 알아 그랬더니 그게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일단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저 그림만 딱 보면요 항상 이 머릿속에 맴도는 그 음이 있습니다. 뚜뚜뚜뚜뚜. 이게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그 음인데, 자, 우선 이제 오징어 게임 맨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 잠시 한번 볼게요. 이 두 팀이 원래 나눠서 하는 거죠. 공격팀은 그 위에 원에서 시작하고요, 방어하는 팀은 오징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불편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마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완벽하지 않게 태어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다리를 건넌 다음부터는 두 발을 걸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내부에 있는 수비자가 저를 밖으로 밀쳐내지 않으면은 힘겹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공격자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탈락. 총 맞아 죽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요 원에서 시작해서 원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동그라미와 삼각형 그 사이에 딱 발을 밟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시작과 끝이 동그라미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작과 끝이 동그라미에서 왜 끝나는지 이걸 알면 오늘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한 1만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경전이라고도 하는 천부경에 담겨 있는데 천부경 내용이 하이라이트이다 보니까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하늘, 네모는 땅, 세모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너무 단순해 보이죠. 뭐 하늘은 동그랗게 보이고 땅은 네모나나? 동그랗지 않나?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 집 지을 때 네모나게 하고 밭도 네모나게 하고 사람은 왜 삼각형이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뜻은 이렇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만약에 신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놓죠.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하늘 자신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사람도 내놓고 그래서 이 포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땅은 하늘에서 씨를 받아서 사람을 키우는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바르고 고대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를 uprightn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땅은 방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은 하늘과 땅의 화신입니다. 하늘의 원만함과 땅의 방정함을 받아서 이 하늘과 땅이 사람이 일치가 돼서 어떤 우주의 꿈, 인간의 궁극적인 꿈을 완성하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합치된다는 의미로 삼각형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원, 방, 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하늘 땅 사람인데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천지인이 되겠죠.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한다면 1, 2, 3이 되는데요. 나온 순서 1, 2, 3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아주 오래전 피타고라스와 같은 이 수학 철학자들은 1, 2를 수로 여기지 않고요. 그냥 부모다 이렇게 여기했습니다. 어차피 하늘과 땅은 부모니까. 그래서 3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고 가장 오래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부모 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동그라미 네모 안에 그 사람인 삼각형이 있는, 이걸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마치 재단 위에 사람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주와 사람이 사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세 가지다 그래서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영어로 하면 뭐 three fundamental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재.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세 가지의 상징을 갖고 우주를 가장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원래 제천 문화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제를 지내는 그런 문화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이 신전을 만든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문화가 나오고요. 이 제를 지낼 땐 반드시 음악이 들어갑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여기에서 음악 문화가 나왔고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벽에 그게 회화가 됐고요.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게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조예 미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충문이라든가 어떤 그 기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읽죠. 이게 문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특히 언어에까지 이 삼재라는 게 적용됐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한글이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천지인 삼재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삼재가 들어간 천지인 원방각이 들어간 그런 문화를 한번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그 하늘 땅 사람 이 원방각을 평면에만 주로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입체로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입체로 보면 구가 되고 피라미드가 되고 육면체도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각형을 빼고 천, 원,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뭐 라운드, 헤븐, 뭐 스퀘어, 어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로 건물, 재단, 이런 거에 이제 저게 많이 적용이 됐죠. 자, 그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제가 갔을 때 뭐 여러 번 갔었지만 좀 비싼 호텔이었어요. 쬐끄만한데 되게 비싼 호텔이었어요. 뷰가 좋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고 성소피아 성당이 보이는 굉장히 멋진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려고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이런 모습이죠. 유스티아누스 대제, 6세기에 유스티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법전을 만든 사람이죠.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더 기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당시에 없었던 가장 큰 건물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이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 우주관이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사각의 건물 위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굴을 돔을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2명의 수학자를 데려옵니다.
이 기하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 원이라든가 포물선이라든가 여기에 능통한 사람 두 사람을 데려다가 만들었습니다. 5년 10개월 동안 하여튼 밤낮 없이 만들어가지고 56m 높이의 돔을 만들었죠. 하늘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가면 하고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옛날 15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만들었다니. 그다음에 이 구에 이 돔의 그 반질이 한 31m 정도 됩니다. 어쨌든 20층 높이 건물 정도 되는 걸 만든 거예요. 딱 보시면 원방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각이 되는 거죠. 천지인 딱 들어맞게 된다 이겁니다. 저기에서도 이제 신을 경배하고 하는 행위를 많이 했을 테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 이거는 이제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원래 성당들은 해 뜨는 정동쪽 방향을 주 재단을 놓는데 이거는 해 뜨는 방향이 동지 때 해 뜨는 방향으로 주 재단의 선을 일직선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33도 남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 동지 때 맞췄다는 것은 이 당시에 황제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적의 태양신 미트라 신앙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저 성당을 맨 처음 오픈할 날도 12월 26일이죠. 가급적이면 동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뭐 바티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도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란에 가면은 이제 이스파한이라고 세상의 절반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 광장에 가면 정말 멋진 건물들이 되게 많죠. 쉐이크 로폴라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고 발음도 듣기 귀찮은 그런 그 모스크가 있는데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정사각형 위에 하늘을 만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갑자기 쫙 퍼져서 생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저렇게 섬세하게 진짜 하늘을 제대로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양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재단에 주로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가장 오래된 거는 이제 요하 문명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요하 문명 뭐 처음 들으신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야원형 요하강 일대죠. 또는 이제 바레만 위쪽에서 바레만 연안에 발견된 문명이다 그래서 바레만 연안 문명 이렇게 하는데 저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환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심지어는 백제까지 그 땅으로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겠죠. 그 요하 문명은 그래서 9,0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문명의 흔적들이 와글와글 쏟아졌다 이겁니다. 그 중에 홍산 문화 시대, 지금으로부터 6,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지금 뭐 시기로 보자면 한국과 배달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재단이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국가 체계를 갖췄다는 흔적을 보이는 그런 재단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피라미드도 발견되고 많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원형이 재단과 사각의 재단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하늘에는 원형의 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요. 땅에는 사각의 재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사실 저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옥이죠. 옥이 와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거 몰랐을 때 옥이 가장 최고였고 지금도 옥은 가격이 없죠.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옥광산을 개발하고 가져오고 그거를 가공해서 유통을 한다는 것은 국가 단위가 아니면 지금이야 이제 국가가 아니라 어떤 작은 조직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군사를 동원한 국가 단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죠. 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왔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배달국 시대를 넘어서 고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런 제천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강화도 마리산 꼭대기에 가면 참성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는 저 향로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세 개의 다리에다가 이제 삼태극이 있고요. 뭐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태극이 있고요. 연기가 나오는 구멍이 세 개고요. 이렇게 된 게 저는 이제 유심히 보면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원형이 재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근데 저기는 원형이 아니고 기단이 원형이고 위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왼쪽의 모습인데
그 빨간 게 땅이고 이거 파란 게 이제 빨간 게 하늘이고 파란 게 땅입니다. 예, 이 빨간색 세 개 돼 있는 게 건꾀라고 하고요. 그 파란색 띄어져 있는 게 고온꾀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데 이게 뭔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위치를 찾아가려고 하겠죠. 자, 물하고 불로 본다면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는 성질이잖아요. 물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반대로 놓으면 거꾸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 이겁니다. 교통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좋다. 만물이 풍요로워지고 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도 저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엄청 좋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천태라 그래서 지천태라 그러는 그 괴가 되고요. 주역에 나오는 요거 오른쪽은 천집인데 이게 이제 불이 올라오고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멀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놨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제천 문화가 쭉 내려왔어요. 그 최소한 조선의 세조까지는 했다 이겁니다. 그 세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상정이 양반, 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분이에요. 이분, 수양대군이 그 세조인데 그분 때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사진에서 보시면 옛날 사진인데 저 오른쪽 부분이 원형이 재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황궁우라 그래서 그 호천 상제님을 비롯한 이제 하늘에 있는 신들, 별의 신들의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일본이 합병을 하고 나서 저걸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1897년도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제 1894년도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동학을 핑계로 해서 청일전쟁 일으키고 그다음에 러일전쟁 일어나면서 우리 조선이 정말 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주변 국가한테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황제로 등극하고 저 환구단을 만들어요. 10일 만에. 한국 사람 엄청 빠르죠. 뭐 서울 한양 도성 그 성벽도 18km인데 그게 1년 만에 만들고 저걸 10일 만에 만듭니다. 그런데 1910년 일본이 합병을 하면서 저걸 그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호텔을 만드는데 잠깐만 PPT가 좀 바뀌긴 했네요. 그래서 이 평면도 예상되는 평면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저기가 원래 항구단이 있었고 위에 항구가 있는데 밀어서 조선 철도 호텔을 만들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호텔이 있고 롯데 호텔, 프레젠트 호텔이 있죠. 이거 1925년도의 그 모습이에요. 25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산에 조선 신궁을 만들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신궁. 일본의 최고의 신인 천조 대신이죠. 뭐 아미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천조 대신과 명치신을 모시는 그런 신사를 남산에 세우면서 저걸 저런 식으로 분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정말 괘씸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 있는 이런 산문 뭐 남아 있고요. 여기 황구단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조선 호텔, 왼쪽이 롯데 호텔이고요. 돌로 된 북도 있죠. 고종이 즉위 40년 기념해서 용을 새긴 북을 갖다 놨고 또 전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죠. 이건 뭐 제주도에 있는 명월이라고 하는 그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물이 흐르고 이 신단수가 많은 팽나무 400년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또 저런 곳들이 있죠. 이제 외도라고 해서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인데 400년 된 신단수가 있고 저런 원형과 방형의 재단이 재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냥 선비들이 와서 그 풍류를 즐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이런 물이 흐르는 깨끗한 곳이죠. 뭐 강화도에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저런 모습들도 좀 보이죠. 저게 그 넓은 논밭 한가운데 있는 그 재단인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신에게 그 농사의 신 곡식의 신에게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하는 사직공원이 있는데 그 사가 이제 땅의 신이고 직이 이제 곡식의 신이죠. 자, 미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은 폴 세잔느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폴 세잔느. 남프랑스에 있는 액상 프로방스라는 제가 남프랑스를 좀 많이 다녔는데요. 하여튼 그 액상 프로방스라는 곳에 가면
그 동네에서 살다 죽은 그 세잔느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동네를 안내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이제를 메고 주변 언덕에 가서 그 산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표지판을 따라가면은 뭐 하여튼 이런 미라보 거리도 가고요. 뭐 이런 카페도 지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왔던 그런 카페고요. 자, 이 사람은 저 산을 거의 87번이나 그랬다고 그래요.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제 매일 다르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그 색이면을 다르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도 썩을 때까지 그리고요. 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카드 치는 사람. 지금 3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500억 원. 상상이 되세요? 저런 그림이 3,500억 원이라니. 여러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저 정도는. 근데 누가 그렸냐에 따라 틀리죠. 카타르에 있는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상상력은 별로 풍부하지 않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구와 원통과 삼각뿔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구가 뭡니까? 원을 회전시키면 구가 되고요. 원통은 뭡니까? 사각을 회전시키면 원통이 되고요. 삼각뿔은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와 같은 천, 지인, 원방각 이런 거와 적용을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게 이제 세계의 근본인 삼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삼재라는 개념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세계로 다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입체로 변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그림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카소 같은 사람들 나오게 되죠. 입체파. 그래서 이 사람이 근대 화가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세잔느는 우리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세계에 대해서는. 세계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얘기도 했는데 자 음악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천지인에 적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부터 가장 보편적인 음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7개의 음이 1옥타브잖아요. 근데 3분 손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음을 나누는 방법인데 12개를 나눠요. 3분 손익법은 12개. 이게 어떻게 나누냐면 말은 좀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3분 손익법. 도대체 저게 뭐야? 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음입니다. 길이가 6촌이고요. 이걸 황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3개로 나눠요. 3개로. 그런 다음에 3분의 1을 뺍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임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머니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소리고요. 어머니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또 3분의 1로 나눠요. 이분은 더해요. 3분의 1을 그 노란색 길이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잃으면은 3분 손 1, 3분의 1을 얻으면 3분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3분 손익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쫙 만든다 이겁니다. 이걸 12율이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이거랑 똑같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방법으로 음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했던 음을 나누는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6개의 3분의 1을 얻은 것은 6율, 3분의 1을 잃은 것은 6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황종, 태주, 임종이 있는데요. 황종은 소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땡 해서 끝날 때 땡 하고 이렇게 치는 거죠. 길이가 9촌, 숫자 9. 개사전에 나오는 하늘의 수죠. 최고의 수고. 그래서 하늘 수라 그러고요. 임종은 왕성한 진행, 6촌, 율관이 6촌, 길이가 6입니다. 그래서 음의 수, 땅의 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태주라 그래서 생명력을 나타내서 사람의 음이다. 8괴, 천지일월과 자연을 다 합친 그 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오음계에 적용한다면 미파솔라시도레에 12개의 음을 집어넣었는데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국악원에 있는 박물관에 소리가 들리나요?
이거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앵롱한 소리인데 안 들려요? 안 들린대요. 아쉽게. 다른 것도 소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악이라 그래서 궁중에 사용하는 음악이 3분 손익법에 의해서 12개의 음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삼음계죠. 그러니까 삼박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학교도들이 부르고 다녔던 시천주, 세야세야, 진도아리랑 이게 다 삼음계라는 거죠.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민요는 다 천지인 삼음계를 기준으로 했다 이겁니다. 자, 하나, 둘, 셋이잖아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둘셋 새야 새야 둘셋 파랑새야 둘셋 녹두밭에 둘셋 앉지 마라 둘셋. 진도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몰이라 그래서 덩더덕 쿵덕 덩더덕 쿵덕 하는 이게 삼박자죠. 그래서 변형이 되더라도 삼박자로 했다는 거예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헤. 예. 그런데 오징어 게임,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음이 나올 거예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방각이 나오고 천지인을 사용했으면 삼음계 정도의 음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진도아리랑을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왈츠를 집어넣었어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의 음악 악장이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왈츠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에서 왈츠의 황제가 됩니다. 그 두 사람과 쇼팽에 의해서 왈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죠. 여러분 왈츠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제가 한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그 매년 신년 음악회 때 이걸 하고요. 하여튼 뭐 지금도 왕실 또는 대통령궁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음악이 나오죠. 시작과 끝에 나오죠. 무슨 시작과 끝? 게임의 시작과 끝에 왈츠가 나옵니다. 이 삼박자 음이 그 서양 음악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대 음악 말고요. 삼박자 곡이 왈츠죠. 예. 그때 나왔어요. 19세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시기에 나옵니다. 자, 사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닮아서 머리 동그랗고요. 발은 이렇게 평평하죠. 네모나고. 숫자 3인데 옛날부터 사람을 표현하는 게 삼각형을 많이 했나 봐요. 우리 얼굴도 이렇게 역삼각형이고 가슴도 역삼각형이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식스팩 이렇게 이거를 해야지 뭐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저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삼각형이 표시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예리코에서 발견된 건데 한 4,0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슴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많이 해요. 나이지리아의 베닌시의 부족장의 어머니의 모습인데 삼각형. 코트디부아르의 삼각형. 최고의 삼각형 중에 하나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예스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의 삼각형이죠. 의미는 이제 천신 탱그리를 잘 모시고 국가와 나라를 잘 보살피고 자신의 주군인 칸과 생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삼각형을 썼는데 어쨌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가장 큰 사람, 성공한 인간, 도통한 인간. 하여튼 이거를 이제 의미해서 이제 삼각형인데 이걸 테일 인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이집트에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말랑말랑한가 딱딱한가 굉장히 딱딱한 거를 알았고요. 이 피라미드가 뭘 의미할까? 피라미드가 뭘 의미할까? 그렇다 보면은 땅을 기반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피라미드 만들 때 네모로 만들었잖아요. 사각으로 해서 이제 삼각형을 올렸는데 이 신이 되고자 하는 하늘과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의해서
혹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서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서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방각인데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제일 좋아? 너 서울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아니 해외 어쨌든 서울이 전 좋습니다. 일단 아름답고요. 이 풍광도 좋고 다니기도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그 밑에 이제 뭐 경복궁도 있고요. 산세도 굉장히 좋고 남산에 가면 더 멋있죠. 산 속에 푹 박혀 있는 이 산. 자, 전 세계에서 수도가 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산 안에 이렇게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남미의 뭐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데도 산인데 그건 되게 넓어요. 산이 아니고 거기는 평지. 저 멀리 산이 있지만 평지. 보통 2,600m, 800m가 되니까 우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풍수, 풍광이 좋은 이런데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있는 명당에 이렇게 만든 이걸 적용한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원방각의 도시냐?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 이렇게 가져다가 대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원방 그 속에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가계 도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이렇습니다. 요즘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힐링을 합니다. 뭐 어디 단풍 보러 저기 뭐 내장산이라든가 이런 데 안 가고요. 오른쪽에 청와대고 왼쪽에 경복궁인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인왕산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뭐 이런 데 많습니다. 주변에 어디든지 가도 우리는 가을에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간단하게 산책만 하면 산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양도성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라기보다도 이 모형이 있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1년 만에 만들었다는 그 도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km 되고요. 그 다음에 산 이름이 다 있어요.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북쪽에 백악산, 남쪽에 남산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어떤 신성한 동물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겁니다. 청룡, 뭐 백호, 주작, 뭐 현무해서 갖다 붙이고요. 아주 괜찮은 명당수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궁전을 갖다 놨어요. 도대체 근데 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했을까? 자, 이거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면 되거든요. 우리 10,000원짜리의 그 도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별자리들인데 이걸 우리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그 별자리 그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죠. 요거는 이제 석각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이 가운데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고구려에 만들어진 것을 고려에 넘어왔다가 이제 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성계한테 갖다 주고 탁본을 갖다 주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의 천문도가 바탕이죠. 자,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그 별자리를 다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천천문도라고 하고요. 또 이름이 어려워요. 천상, 열차, 부냐, 지도. 그냥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12개의 구획을 나눠서 땅에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고요.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그림인데 되게 복잡합니다. 동그라미도 많고 직선도 많고요. 자, 잠시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동그라미 4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북극성과 눈으로 쭉 보이는 이 수평선, 지평선의 가운데에 있는 천구의 적도고요. 요거는 이제 수평선이나 지평선이겠죠. 더 이상 하늘이 안 보이는 땅과 맞닿뜨리는 그 장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자미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색의 그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북두칠성이 보이는데 하늘에 천신이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 옥황상제님, 삼신상제님, 뭐 호천상제님 하는 그분이 이렇게 저기 임해 계신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이 천신이고요. 하늘에 천신이 있으면 그 하늘에 이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정부청사가 있는 태미원이 있고요. 하늘에 신하들 백성들이 사는 천시원이 있고 그 앞에 물이 있습니다. 명당수라고 해서 은하수가 이렇게 흐른다 이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인데 우리가 이제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을 세 개의 원이다 그래서 삼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빨간색은 태양이 1년 동안에 28개의
별자리를 지나가는 길이죠. 이게 황도라고 하는데 그 28개이기 때문에 28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뭔가 어쨌든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미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28수가 나눠지는 것에 따라서 직선이 쫙 나가요. 직선이 쫙 28개 별자리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별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잖아요. 28개 별자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복잡하니까 동서남북 각각 7개씩을 나눠서 신성한 동물로 상징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청룡백호 주작 현무예요. 그러니까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과 28개의 별자리를 형상화한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게 3원 28수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땅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명당을 땅에 찾아서 넣은 건데 하늘에는 천신이 있고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자가 있잖아요. 신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제 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땅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복궁이 있고 청룡백호 주작 현무. 그래서 그 산 이름들을 그렇게 적용시킨 거고요. 그 3원 28수를 직접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명당수 지상에 은하수가 있고요. 지상에 자미원이라고 하는 경복궁이 있고요. 지상에 태미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세종로죠.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있는 그곳입니다. 뭐 옛날에 육조거리라고 그랬어요. 2호 예병 현공해서 육조가 있었기 때문에 육조거리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종로 쪽이 천시원입니다. 백성이 사는 시장이 있는 곳. 이렇게 적용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정말 천원 지방에 딱 어울리게 만든 그런 도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미원이 있는 장소에 그 청와대가 있고요. 그 태미원이 있는 장소에 정부청사, 외교부, 뭐 심지어 미국 대사관 이런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뭐 시장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그림이 이제 보이죠. 경복궁이 이제 자미원이고 자미원 안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근정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 곳인데 이제 왕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극을 하게 되죠. 이 폐석을 밟으면서 등극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등극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왕이 밑에서 신하들이 내려다 보기 때문에 이 폐석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님을 본다 그래서 폐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올랐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등극했다 하는데 이게 북극성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정전이 지상의 북극성에 해당하는 거죠. 황룡 2마리가 있는 그 밑에 이런 용상이 있는데 가까이 보시면은 1월 오봉도하고 용상이 있습니다. 용이 막 그려져 있어요. 16마리나 그려진 그런 그 형상이 있는 그 용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 하늘과 땅, 사람을 얘기했을 때 이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미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누가 앉아 있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왕이 앉아 있으면. 그래서 왕이 가는 곳은 항상 저 그림이 있어요. 죽을 때도 같이 가져가서 묻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오징어 게임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왜 원에서 시작해서 원에서 끝날까?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에서 나오고 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원만하다 했는데, 사람이 하늘에서 태어나서 살 때 뭔가 결핍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결핍. 그래서 결핍을 극복하고, 저는 죽음의 게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결핍을 극복하고 세상과 싸우면서, 내 자신과 싸우면서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도통하려는, 신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의 우승자 또는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사실 아는 거였어요. 1번과 마지막 번호가 딱 만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 1번이 이제 게임이 설계자고 어떤 신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절대 죽지도 않고. 그리고 456번이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데,
좀 복잡한 거지겠지만 그 1번의 아들이 456번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바로 천부경이죠. 네, 약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1만 년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81자의 천부경, 우리나라 3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자, 원에서 시작해서 원에서 끝났다를 알려면 요거 첫 번째 그 일시무실과 끝나는 일종무정일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시작되고 하나에서 정확히는 무에서 시작돼서 무에서 끝났다 이겁니다. 예. 뭐 현대 과학으로도 그냥 이거 설명을 이제 하죠. 자, 일시무실 하나는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무에서 시작된 하나이다. 그다음 하나는 끝난다. 무에서 이제 끝나는 하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로 뭐 one is beginning, from nothingness begins on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요거를 진짜 무가 뭐냐? 무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예. 우주는 무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10의 마이너스 34승초, 10의 마이너스 34초 예.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 깜빡하는 게 1초라고 하면 이 눈 깜빡하는 이 사이를 1조번 나눠요. 그리고 또 1조번 나눕니다. 그리고 또 100억을 나눈 그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눈 감았는데 딱 떠보니까 우주가 벌써 엄청나게 큰 우주가 생겨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가 아니고요. 자, 우주의 구성물질의 70%는 암흑 에너지입니다. 자, 우주의 구성물질의 70%가 암흑 에너지. 제가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원래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암흑 물질이고요.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 암흑 물질이 뭔지도 몰라요.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그 나머지 30%에서 26%가 암흑 물질입니다. 그것도 뭔지 몰라요. 예. 투명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이런 물체가 이루어진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주의 중력을 만드는 게 전체 26%라는 거죠. 그 나머지 4%. 자, 나머지 4%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에서도 99.99%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행성 간에 떠 있는 어떤 찌꺼기죠. 인터스텔라 더스트라고 합니다. 예, 행성 간에. 그 나머지 그러면 0.01%는 뭘까요? 0.01%는 그래도 많습니다. 2조 개의 은하와 7,000해 개의 별과 뭐 2조 개의 뭐 수조 개의 뭐 행성이다. 해가 뭔지 아시죠? 억, 조, 경, 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까딱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주는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석삼근 무진분. 그래서 아무리 우주에서 뭔가 원래 근원에서 아무리 뭔가 내놓아도 그 근본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다. 미동도 안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인데 하늘도 하나에서 시작된 하나고 땅도 하나에서 시작된 그 하나에서 시작된 둘이고 사람도 그 하나에서 시작된 셋인데 이게 바로 원방과학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다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쭉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큰 사람이 돼서 정말 이렇게 그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돼서 도토인간이 돼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신선으로 돌아간다, 무로 끝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오징어 게임으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빛이 하나 와서 이제 일시무실, 석삼근 무진분, 일종무정일, 빛이 이렇게 퍼져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거랑 시작과 끝이 같은 이 천부경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서양에 혹시 없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원방학이 다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사실은 우리 이 천부경의 내용과 좀 똑같죠. 일자를 원인 없는 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자기 안에 머문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일자가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예, 유출. 예, 만물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은 실체, 원인에게서 파생된 거 이거를 이제 자기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회귀하는 것을 자기 안으로 들어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턴 투 원. 네, 일종무종일인데 신플라톤 자들은 일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인이 없는 원인. 뭐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 엄표 불가능, 인식 불가능. 초광적인 어둠에 거해진다.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죠. 다 비슷한 얘기인데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만유의 제일 원인, 모든 발전 과정의 원초적 원료, 궁극적인 실체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부경하고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일자에서 뭔가 나오는 거,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시무시일이 되고요. 낮은 단계로 되는데 아무리 낮은 단계로 많이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 생기고 영혼이 생기고 육체가 생기는 과정을 많이 하더라도 원래 일자는 변함이 없다. 예. 석삼국 무진본이 되고요. 근데 이 모든 낮은 단계에는 원래 일자가 내재되어 있다 합니다. 꽃이든 새든 사람이든 이게 바로 천일일 지일리 인이삼이 되는 거고 나중에 신이 되고자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 이것을 이제 일종무종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천부경 문화가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론론자들이고 윤회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이원론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표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주문 수행을 해서 이 타라적인 나의 자아를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신과의 합의를 하는 것이다. 영원히 상승과 해탈입니다. 그냥 도통 문화를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위디오니소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가 갔어요. 그 위디오니소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옷을 입은 신플라톤주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중과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건너뛰어야 될 것이 되게 많은데 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신과의 합의를 나타내는 건데 2021년 1월인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시인적인 인물이 된다, 초자연적인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자연의 에너지하고 이제 합해지는데, 우리 지구라고 친다면 지구가 이런 이제 전자기장이 있잖아요. 자기장 이제 지구 지작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도 이제 어떤 그 에너지를 보내는데 지구가 또 그거를 이제 받아서 하는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을 만들어서 돌려야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메트로놈이 2개 있습니다. 이 신이 메트로놈 에너지를 땅 하고 보냈는데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메트로놈이 작동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의 메트로놈 소리에 반응해서 공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에너지와 신의 주파수와 맞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본답니다. 금동대학로에 보시면은 금봉, 용봉, 복례, 산향로라고 하는데요. 밑엔 용이고 위에는 봉황이죠.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이 위로 올라가는 봉황과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신선 세계를 상징하는 삼신산인데, 저 속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거의 정답을 이제는 아시겠죠? 미완성 그림인데 그게 완성이 되려면 내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오동석 대한사랑교육위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도 정말 이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저런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정말 알수록 매력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매력 있는 나라 대한민국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